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제3주차 2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사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유실되어졌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과거의 전통, 좋은 전통과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현대까지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근대화 이전이라고 하는 시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70년대 지역사회 개발을 주축으로 한 지역사회 개발 시기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확대 시기,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변화가 진행 중인 현대 시기,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는 국가에 의해서 주도되어졌다기보다는 촌락 단위의 협동적인 관행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배경은 뭐예요? 1차 산업이라고 하는 농업을 기반으로 했고 유교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특히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이 촌락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의 여러 가지 대소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조직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레나 개, 품앗이, 향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 활동과 관련된 예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촌락 단위에 조직된 농민들의 상호 협력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촌락 공동체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같이 공동으로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같이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마을, 다른 지역과 다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방어해주는 어떤 역할들,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두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라고 하는 것은 아마 현대에서도 자주 여러분들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행개, 목자개, 무슨 개, 뭐 이런 반지개, 이런 여러 가지 개가 있는데, 이런 개라고 하는 것은 이어줄 개, 연결할 개라고 하는 거죠. 조합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어떤 협동 방식과 같은 활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익이나 산업, 영리, 친목이나 공제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품앗이가 되겠는데요. 대개 이제 농번기가 되면 급할 때는 어때요? 다른 이웃집에서 도움을 구하면 가서 일을 해주고, 또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분들이 다시 와서 우리 집에 농사를 짓는 어떤 노동력의 차용, 상호 차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품앗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품앗이 제도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2000년대 초반에 적용이 되어진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크레딧뱅크라고 하는 신용은행에서는 봉사활동을 내가 만일에 100시간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1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크레딧뱅크의 누적 적립이 됩니다. 마일리지 형식으로. 그래서 내가 혹은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일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이 100시간 동안에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품앗이 제도라고 하시는 크레딧뱅크, 미국의 신용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원봉사 활동 인증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증제가 만들어지면서 품앗이 제도로 활용을 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신용사회로 가는데 약간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이 위즘이라고 해서 우리주의 혹은 학연이나 지연, 혈연과 같은 이런 연고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품앗이 하는 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수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농촌 촌락 단위의 활동 중에는 향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교적인 예를 보급한다거나 농민들의 토지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들, 그리고 사실상은 뭐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인층들이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실시한 것이 이 향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향약의 4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덕업상권, 좋은 건 서로 권해준다. 과실상교, 잘못된 건 서로 바로 잡아주고요. 예속상교, 예로서 서로 사귀고. 환난상효,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네 가지 덕목 중에서 이 지역사회복지 활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덕목은 바로 환난상휴이라고 하는 거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일종의 상부상조 정신을 담고 있는, 상호부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난상휴이기 때문에 현대적 지역복지정책과 가장 연관이 있는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밖에도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가통 제도입니다. 자, 근대 사회, 근대 시대 때 나왔던 인보관,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 인보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보관이라고 할 때 인보의 용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사실은 중국 당나라 때 조직된 제도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아래에서도 인보라고 하는 말을 지금 표현을 해뒀는데요. 사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나의 집과 이웃하고 있는 내 집을 인이라 하고 우리 집과 그 내 집을 합친 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다섯 가구, 다섯 가구가 서로 협업해서 협력해서 상부상조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직한 것에서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오가통 제도로 만들어집니다. 다섯 가구를 한 개의 통으로 묶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예를 들면 25, 6가구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5개의 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24가구가 있거나 26가구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구는 그 5가구에 편입을 시켜서 한 개 통으로 묶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 5가구의 최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통수로 앉히는 거죠. 사실 이 오가통 제도의 통수 역할을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통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수가 그 가족 5가구의 대소사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축이 되어지고요. 사실은 지방마다 고을마다 그 고을을 대표하는 원님들, 우리로 현대적 의미로 따지면 시장이나 군수가 되겠죠. 이 군수의 어떤 행정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 어떻게 보면 비상연락망의 위치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도가 오가통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방 행정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1910년 일제강점기가 되면 이제 인보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인보관은 자, 미국의 감리교 여성교사라고 할 수 있는 메리 놀즈라고 하는 여자가 그 선교사가 강원도 원산에 반열방이라고 하는 6평 남짓한 초가집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여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본 관원들의 눈을 피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보건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이 반열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학자들의 견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인보관으로서 이 반열방을 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보관, 최초 인보관이 어디냐라고 하는 논의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의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의 전신이 뭐냐면 태화 여자관입니다. 이게 192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역시 미국의 남감리교에서 메리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로 마이어수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는데요. 이 인보관이 최초냐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1906년에 만들어진 강원도 원산의 반열방을 최초의 인보관으로 꼽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에 경술국치, 한일병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는 치욕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기에 대표적인 그 제도가 민생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방면위원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내용을 본다면 일본의 빈민을,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들을, 취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그 당시에 실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을 담당했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면위원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표면적인 목적 이면에는 한국 식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창씨 개명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친일파의 어떤 형태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방면위원 제도가 활용되어졌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방면위원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대다수 친일파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적 의미의 우리나라의 민생위원제도, 민생아동위원제도, 아동위원제도 이런 형태로 제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아동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뭐 아동복지론이나 혹 다른 추가 대면 수업을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 시대에 건립된 인보관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 이제 인보관을 설립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빈민들,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 방면위원 사업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인보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총독부 산하에 인보관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이 사업,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의 치안이나 질서를 유지하거나 일본의 지배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통치 목적으로 활용되어졌던 것이 이 방면위원 제도고 인보관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근대화 시기가 되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한국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전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에 광복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어떤 것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이제 처음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했지만 결국 미군정 시기가 있습니다. 미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한국전쟁이 발발하는데 한국전쟁 중에 1952년에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지역에 주한 외국 민간 원조단체 연합회라고 하는 카바가 조직이 됩니다. 자, 당시에는 7개 외원단체죠. 사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혹은 이제 광복이 되고 어수선한 지금 시국일 때는 대개 외국에서 민간 차원에서의 선교단체들이 많이 대거 국내로 유입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7개 기관이 이제 들어왔다가 1954년에 카바가 사무국이 만들어집니다. 이 카바는 뭐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발런터리 에이전시라고 하는 외국 원조단체 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60년대만 하더라도 약 한 10배가 전 60개 가량, 70개 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주로 외원단체들은 기본적인 목적은 선교의 목적이 가장 우선이었고요. 그 당시에 주축이 됐던 이제 뭐 그 CCF라든지 이런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저 외원단체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보건, 복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부수적으로 이제 이런 선교 활동에도 같이 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도 전신은 한국복지재단이고요. 이 한국복지재단의 전신도 CCF라고 하는 기독교 아동복리회가 전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대학 인보관,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양의 서구 선진복지 국가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복지 교육이 먼저 시작됩니다. 1947년, 48년 이 광복 전후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사업학과가 이제 설치가 되어졌는데 이 외국 원조단체라고 하는 카바에 여러 원조단체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사회사업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죠. 종사자가 돼서 일을 하게 되고 자, 그러는 과정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이화사회관에서 서울의 대신동에 설치가 되어졌는데 실제 외원단체에서 지원되는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역할들 그리고 이제 실습들 학생들이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실습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카바 산하의 조직 기관들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용으로 제가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변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상 아마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혹은 보육시설 이런 것들보다는 타가소라고, 타가원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실 건데요. 실제 타가원, 타가소라고 명명되어졌던 것이 1968년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서 보육시설 혹은 어린이집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고 실제 법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1970년도부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1982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한번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기까지는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시기는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시기가 7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기가 우리 지역사회복지에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시기를 지역사회 개발 시기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다루게 될 때 로스만이라고 하는 학자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로스만은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론적 모형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있고 사회계획정책 모형, 사회행동 모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자, 로스만이 제시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물론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순수한 사회복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로스만이 제시한 기본적인 이 지역사회 개발 모형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195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지방자치가 이제 활성화되어지는 이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약 한 10년 동안 굉장히 지역마다 활발한 지역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당시에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각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왜 활동들이 성공을 못했냐면 중앙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각 전국에 있는 지역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문화나 자생적인 어떤 특징들을 모르는 사람, 외부인이 와서 그 지역을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1970년대가 되면 새마을운동으로 전환이 이제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마을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 1970년입니다. 이제 제3공화국의 대표적인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장관 회의에서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새마을운동의 어떤 출발을 명명을 하면서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 개 안 되던 부락이었는데 33,000여 개 자연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이 출발하게 되고 농촌을 중심으로 하던 것이 공장으로 시골 쪽에서만 하던 것이 도시 지역으로 하면서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져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제5공화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4공화국에서 5공화국으로 넘어오고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 초기에 가졌던 의미를 잃게 되고 일종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관변단체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 이후에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로 명칭이 되고 지금 현재는 새마을운동 중앙회로 바뀌어서 주로 자원봉사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때로는 정치적인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새마을운동이 갖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 농촌의 어떤 근대화를 가져오거나 경제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역마다, 마을마다 토착적인 지도자를 발굴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꾀하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취약점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로스만이 제시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특징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핵심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자발적인 협동, 민주적인 참여,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지역사회 개발 시기를 지나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5공화국 이후에 우리나라 지역복지 활동은 상당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 5공화국 때 사실 큰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적이라고 한다, 굳이 꼽는다라고 한다면 국정지표에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들 사회복지 역사를 다루다 보면 3공화국이나 5공화국 시기에 상당히 많은 사회보장 입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정권의 이양, 정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제5공화국의 경우에는 결국 부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군부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하지 못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 당근과 채찍과 관련된 우리 아마 다음에 독일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독일 내부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가 아마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공화국이나 5공화국 때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 법률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재정이나 여러 사회적 여건 때문에 실제 시행된 법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사회복지법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가 되면 이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의미, 국정지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지역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거나 재가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 현재의 의미의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겠죠.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나 지역사회 행동 모델 이런 것들이 대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 5공화국 이후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제 초반까지의 시기다라고 보시는데 자,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80년대 이 복지관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의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후 대응적 프로그램적 성격이 큽니다. 가령 빈곤한 상황에 빠져 있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장애가 있으면 시설에 입소시켜서 지원해주고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사후 대응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주로 생겨나면서 주로 사후 대응적인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사전 예방적인 성격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파악을 하고 지원해주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지원을 받게 된 것은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대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건설촉진법 지금 현재 주택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뭐 신대 단지라든지 이런 지구가 크게 만들어지면 많은 인구가 모이게 되잖아요. 이런 인구가 특정 인구들이 많이 밀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는 공공시설물이나 공원이나 도서관, 병원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저소득층의 밀집 지역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런 사회복지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1989년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이걸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의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즉 재가복지 서비스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에는 이제 노인 재가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재가 서비스 형태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추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인데요. 사실상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자, 제5공화국 때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복지에 관련되어져서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진국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들, 외국의 것들을 그대로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육에도 적용하고 현장에도 적용해 왔었는데요.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나 욕구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지는 지금 과정에서 이들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기관이나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제 공공 영역에서 근무를 하게 한 거죠.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공무원 신분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이 되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8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이나 여러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같은 판자촌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어떤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개발 반대라든지 원전 설치를 반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데모와 같은 소셜 액션, 사회 행동 모델이 이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를 지나면서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규모의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기존에 여성들의 가정 내에서 종사를 했던 가사활동에 주력을 했던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데만 치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부 차원의 보조금, 공적인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이 투입된 돈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졌는가에 대한 의문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 제도가 만들어지고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들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IMF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고요.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정부가 책임지고 있던 복지의 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게 넘겨주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재정분권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사실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015년대가 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급여 수급권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중위소득으로 바꿔서 맞춤형 복지 형태로 바꿉니다. 자, 이 맞춤형 복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DJ 정부 때 복지 정책의 기본 슬로건은 생산적 복지입니다. 이제 일을 하는 복지죠. 노동과 복지를 연결시키는 복지였고 이후 노무현 정부 때는 참여정부의 참여복지를 표방했죠. 자, 이명박 정부 때는 능동적인 복지. 자,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맞춤형 복지로 넘어왔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 또 제도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이 시기에 지금 만들어지고 또 그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 중에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5가지 보기가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앞서 우리가 설명드린 다른 내용들은 다 정답이고요. 첫 번째, 오가통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오가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한 가지 연결시어서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 주도의 활동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활동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론 제3주차 2차 시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